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디벨로퍼 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마이너한 주제로 좀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다 보니까 뭐 내용이 너무 어렵다, 너무 전문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요. 사실 뭐 부동산 개발이라는 영역 자체가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서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인분들의 이제 추천이 있어가지고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 지역 내의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좀 먼저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목동 아파트가 지어진 지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이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역 사회적으로나 서울 전역으로나 전국적으로 조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또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댕댕이 구라고 하죠. 서울에 있는 구 중에서 약간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이게 강아지 얼굴이에요. 강아지 얼굴, 머리,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강아지의 머리하고 몸통 또 이제 전체로 보면 다리하고 이렇게 뒤에 꼬리까지 있는데 근데 이 양천구에서 여기 요 라인 보이시나요? 요 라인이 중심 상업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라인만 목동 중심지구가 이렇게 요 머리부터 요 몸통 시작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가운데로 척추 같죠? 척추같이 이렇게 중심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 1단지부터 14단지가 이렇게 이 중심지구를 근처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1단지부터 4단지, 그리고 6단지, 5단지가 이 주둥이 모양의 위치를 하고 있고,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 12, 13, 14 이렇게 14단지까지 이 목동 상업 중심축을 이렇게 쭉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체 14단지에 총 2.6만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4.7만 세대까지 늘어나고 그러면서 약 2만 세대가 양천구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일단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렸던 둔천주공이 전체 약 1.2만 세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둔천주공보다 약 한 4배 정도 큰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거죠. 지금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 다른 서울 안에 다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이 반포랑 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5년, 26년 초죠. 25년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세대가 약 1.7만 세대이고요.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세대가 약 1.3만 세대가 좀 안 되는 그런 규모여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약 3만 세대를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규모였고요. 또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이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개발이 전부 다 완료되더라도 약 11,500세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서남권에서 목동만큼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도 이렇게 다수의 아파트들이 한 번에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경우에 약 한 1만 세대 정도 신규로 공급을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 강북에선 대장이죠 지금.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5구역. 자, 여기부터 1, 2, 3, 4, 5구역. 5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5개 구역이 전부 다 개발 완료되는 경우에 약 1.3만 세대 정도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그 상급지 3대장이라고 하죠. 압구정이랑 반포, 한남, 여기에 플러스 여의도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약 6.4만 명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이제 단일 지역에서 4.7만 세대가 공급이 된다는 거는 규모로서는 되게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고요. 기존 약 2.6만 세대에서 추가로 공급이 늘어나는 세대수가 약 2.1만 세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반포가 약 1만 세대가 늘어났고 한남이 약 한 5천 세대가 좀 안 되는 규모, 그리고 여의도가 4천 세대, 압구정이 1,5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규모라서 조합원 물량이 아닌 신규 공급 세대수가 약 한 2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단일 지역에서 목동이라는 단일 지역에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약 2.1만 세대라는 거는 이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이렇게 큰 단지가 지금 거의 동시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포나 잠원 같은 경우에는 좀 획일성 없이 여기 하나 개발했다가 여기 하나 개발했다가 약간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됐다라면은 옥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약 4.7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프라가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역 지정고시만 이제 나온 상태라서 뭐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뭐 일일이 검토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서 좀 보면은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용적률 300%, 7단지의 경우에만 여기 목동역, 역세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360% 정도를 받기는 했어도 이제 대부분의 단지가 용적률 300%에 49층, 그나마 좀 낮게 계획된 이제 10단지의 경우에도 40층, 12단지가 4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동으로 진입할 때 보통 이 도로를 통해서 영등포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여기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거나 여기 이렇게 중심축을 따라서 쭉 늘어져 있는 단지들이 지금 뭐 20층 넘어가는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한 50층 정도로 경품처럼 이렇게 쫙 서 있다면은 목동에 딱 들어갈 때 누가 봐도 좀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양천 구민으로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사업 진행 단계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5단지, 6단지, 9, 10, 11단지, 13, 14단지 이렇게 총 7개 단지가 조합 설립이 이미 완료됐고요. 그리고 4단지, 7단지, 12단지 이렇게 3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의율이 이미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70%를 전부 다 넘긴 상태이고요. 1단지에서 3단지는 같이 구역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였지? 10단지였나? 10단지였나 뭐 9단지였나가 자 조합 설립합시다라고 시작을 하자마자 한 10일 만에 이 동의율 70%를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각 단지들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냐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긴 한데 이 상가조합원하고 아파트 조합원하고 약간의 불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금방 이 상가조합원들하고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뒤처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의 단계에 대해서 왜 저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이제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목동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획득을 고려하면서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를 매수하고자 하신다면은 그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 매수를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이 만약에 사업 방식이 조합 방식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실 이후에는 이제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결국 이 조합 설립 인가일이랑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이라는 거는 이 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동의율이 확보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 시점이 지나면은 동의율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들로 이제 지위 양도를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예외 사항이 있는데 매도에는 기존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 and 소유를 10년 이상 했고 and 5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지위 양도 제한 기준 시점이 지나더라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부수적인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고 이거를 만족하지 못한 매도인이 이 기준 시점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되지 않고 해당 매수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진행할 때에 이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고 싶어 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사업 진행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매매를 진행하시고 헷갈리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수를 하려는 물건과 이 매도인의 상황에 대해서 양천구청이나 아니면은 그 조합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상황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게 맞느냐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만약에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으면은 혹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면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뭐 사실 예측할 수는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에 전체 사업 진행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 고시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조합 설립이나 이 시행자 지정 고시라는 거는 전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동의율을 만족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얼마 만에 충족을 시키느냐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몇 개 단지에서는 뭐 30일 만에, 10일 만에 우리 조합 설립합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설립이 된 단지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조합 설립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는 뭐 이걸 안다고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동의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던가 하기보다는 절차적인 것들을 밟아 나가다가 조합 안에서 이제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대립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조금 사업 기간이 늘어질 수는 있는데, 보통 그런 거 없이 조합원들끼리 되게 해피하게 큰 충돌 없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빠르면 약 3년, 느리면 약 4.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싸운다, 한 번이라도 싸운다, 그럼 플러스 6개월씩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하면은 뭐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공사 기간을 가지니까 빠르면 약 7년. 여기 플러스 착공 플러스 4년인 겁니다. 지금 느리면은 약 9.5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늘어지면은 10년도 걸리는 거죠.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뭐 신통기획이다 뭐시다 뭐 좀 빠르게 땡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그 부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신탁 방식이 좋냐, 조합 방식이 좋냐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합 방식을 하면서 신탁사한테 사업 대행자를 맡기기도 하고요. 뭐 그 경우는 약간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의 하이브리드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신탁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 시행자 방식이랑 이 조합 방식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업 시행자는 신탁사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되는 거고 조합 방식에서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합 방식에서는 그러면은 사업 주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총회라는 걸 열겠죠. 그리고 이 조합의 운영은 이 이사회와 대의원회라고 해서 이사와 대의원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초기 사업비에서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이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이 조합에서는 조합이 사업 주체다 보니까 각자 이 안분해서 자금을 모집을 하거나 뭐 용역업체나 요즘에는 서울시나 허그에서 대여를 해주죠. 대여를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시공사 선정 시기는 뭐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조합 설립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뭐 대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시공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이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선임한 시공사에게 약간 외상으로 공사를 좀 부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합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총회를 통해서 운영되지는 않고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꼭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중요한 안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조합이 없어서 총회라는 걸 못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열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총회인 거죠. 그래서 큰 다를 게 없고, 정비사업위원회도 사실상 조합 방식이었으면 이사나 대의원이 되실 분들을 이 위원회 선임을 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시행 규정도 사실상 정관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고, 근데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래서 초기 사업비를 뭐 누구한테 대여하거나 조합처럼 누구한테 대여하거나 하지 않고 이 시행자인 신탁사에서 직접 조달을 하고요. 뭐 보통 이 시공사 선정 시기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뭐 이거 외상공사가 아니고 신탁사가 공사비를 줘가면서 도급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이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방식의 단점은 일단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요? 전체 매출액의 약 3에서 4% 정도 수준을 이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조 이렇게 되는데, 그럼 1조에 1%만 해도 100억이에요. 3에서 4%면은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이제 신탁사가 보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보수는 정액 같은 개념이라서 뭐 조합의 분담금이 올라간다던가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진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조합 방식의 단점은 뭐냐? 일단 이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또 이제 조합장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합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한테 각자 돈을 걷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 업체들한테 또 시공사한테 대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만약에 사업성이 아주 좋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너도 나도 빌려주겠다고 오겠지만 사업성이 그냥저냥 막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대여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안정성을 좀 추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신탁 방식을 사업성이 좋아서 이제 자금 조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임원분들 중에서 좀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안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제 신뢰할 만한 임원분들을 선임할 수 있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조합 방식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의 이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면은 이제 개별 단지별 좀 입지를 검토해 볼 건데요. 결국 이 목동은 학군지이기 때문에 이 학군하고 교통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일단 교통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목동 아파트는 지금 강남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9호선 신목동역이 앞단지 쪽에 접근 가능하고요. 또 이 강동 쪽에서 중구 쪽으로 갔다가 마포를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이렇게 오목교역과 목동으로 들어오는 이 5호선이 7단지와 8단지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2호선이긴 한데 여기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양천구청역에 접근 가능한 13단지, 14단지 이 뒷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들에 대해서 보면 일단 9호선 여기 신목동역이 1단지, 2단지, 3단지 여기 앞단지들 근처에 위치를 하는데 이거 사실상 급행이 아니고 완행역이어서 접근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사실 목동 1단지에서 신목동역을 가더라도 일부 단지만 약간 신목동역의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앞단지 분들이 이제 이 9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 2호선. 근데 사실 이게 지선 라인이거든요. 지선이 뭐냐면은 여기 이 신월동 쪽에서 신도림 쪽까지만 운행하는 열차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2호선 메인 라인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남이나 뭐 당산, 합정, 뭐 아무튼 이렇게 내선 라인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도림에서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제대로 된 2호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는 게 어디냐라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 2호선 라인 양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13단지, 14단지 정도가 이제 도보로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단지는 사실 버스로 여기도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양천구에서 조금 대중교통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라인이 이 5호선 라인인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중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이 5호선 라인인데 여기 이 목동역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단지가 사실 7단지, 여기 7단지가 있거든요. 7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 5호선을 이용을 하려면 다 버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목동이 살기는 너무 좋은데 강남 접근성이 그래서 좀 떨어지긴 합니다. 강남 가려면 1시간 걸리고 중구 가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나마 이제 여의도 출퇴근이 좀 편하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목동선, 이 광북 횡단선이라는 게 지금 계획된 지는 한 10년이 됐죠. 24년도에 예타 신청을 했다가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신청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심사 부결을 맞아가지고 한 번 더 좌절이 됐는데 만약에 이 목동선이라는 게 착공이 된다면은 자 여기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9호선 신목동역 여기가 7단지에서 접근 가능한 목동역 그리고 여기가 13단지에서 접근 가능한 양천구청역입니다. 근데 이 목동선이 들어오면은 이 목동선이 당산역까지 가거든요. 당산역은 9호선 급행역이죠. 이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거고 각 단지들의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 목동역이 들어오면은 뭐 대중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사업성이나 효용성이 기존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4.7만 세대가 기존보다 2만 세대가 늘어난 4.7만 세대가 입주를 한다라면은 교통이 상당히 많이 혼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현 계획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한다라면은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목동 전체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같이 목동선에 대한 공사를 시작을 한다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 다음으로 이제 좀 학군을 보시면은, 자, 앞단지 1단지에서 6단지를 보통 앞단지라고 합니다. 이 앞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 중심축을 따라서 여기 앞단지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중심지를 딱 끼고 오목교역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뒷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 중심축, 여기 있는 상가들의 뒷단지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가로 봤을 때에는 균형적으로 앞단지나 뒷단지나 학원 밀집 지역을 이용하기에 용이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학군으로 유명한 이유가 이 양천구에 있는 특목고 진학률 상위 8개 학교가 전부 다 이 목동 아파트 단지들 사이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학률이 가장 높은 모군중학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천중이 여기, 옥동중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 뭐 양정, 신목, 그리고 뒷단지 쪽에 모길, 뭐 신서.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중학교들은 전부 다 특목고 진학률이 약 4%에서 6% 사이에 있는, 평균 5% 정도 되는 나름 괜찮은 중학교들이 이제 단지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학군에 있어서도 목동 아파트 단지 전체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뭐 엄마들 사이에서는 앞단지가 조금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서 거기고요. 사실상 학군으로 봤을 때는 전체 단지가 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교통이나 학군 같은 그런 입지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에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따졌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일반 분양 비율이 기존 조합원 대비 이 일반 분양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사업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세대가 있어요. 기존 100세대가 있었는데, 이걸 완전 부시고 다시 짓는데 공사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100세대짜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10세대만 지어서 이 100세대 조합원들이 나갔다가 100세대는 다시 조합원들이 들어올 거고, 이 10세대만 분양을 해서 이 전체 공사비를 커버할 수 있다면은 기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거고, 커버가 안 된다면은 그 부족 부분만큼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평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조합원 물량 말고 일반 분양하는 세대들의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이다.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세대를 분양할 때마다, 일반 분양할 때마다 5세대의 조합원 공사 비용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말인 즉슨 이 일반 분양가가 공사비의 5배인 사업지에서는 적어도 20%의 일반 분양 물량이 존재를 해야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동 아파트 단지별 일반 분양의 비율을 봤을 때, 자, 9단지나 5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합니다. 40%가 넘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단지들 대부분이 다 이제 전체 세대수에서 20% 이상 다 일반 분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8단지, 이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세대수를 15%밖에 확보를 못했죠. 지금 뭐 사실 분양가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현 계획상으로는 전체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한 5천만 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공사비며 이런저런 부대 비용 하면은 어림잡아 평당 한 1,000만 원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사실 8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 계획대로라면은 분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분양가를 평당 7천, 어떤 분은 평당 1억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어서 분담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실제 사업 분양 시점이나 그때까지 가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현 고시된 내용대로라면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고시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잡아놓은 걸 발표한 거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단지들이 일반 분양가를 약 평당 5천만 원 중후반 수준으로 책정을 해놨고요. 조합원 분양가의 경우 4천만 원 중후반대. 그러니까 일반 분양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약 한 1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심플하게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4천이라고 했을 때 30평 아파트를 일반 신규 분양자가 분양받는 경우에 3, 5, 15, 그러니까 15억의 분양을 받을 때 조합원분들은 12억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약 한 3억 정도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발표된 고시상 이 자료, 이 분양 가격은 사실상 추정이고 예정인 거지 확정은 아닙니다. 뭐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을 하면서 일반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은 보통 어려운 말로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율을 보통 100에 맞춥니다. 매출과 비용을 거의 돈에 맞춰서 사업이 정산될 때에 사업 이익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와 뭐 건축비 또 뭐 금융비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사업 수익을 0에 맞췄을 때 조합원들이 얼마나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느냐를 사실 산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이 결국에는 각 조합원들의 사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설명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일반 분양이 15억에 됐다. 근데 나는 12억의 분양을 받았다. 그럼 이 조합원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성은 3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공사비가 오른다던가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30평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13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의 사업이익은 3억이 아니고 2억인 거겠죠? 사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일반 분양가가 5천이 아니고 6천으로 일반 분양을 하는 시점에 보통 조합이 설립되고 한 2년에서 3년 이상 지난 뒤의 시점이니까 6천이 됐으면은 일반 분양가가 18억인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일반 분양가만 올랐을 뿐인데 이 조합원분의 사업이익은 기존 3억이 아니고 총 6억이죠. 6억이 되면서 기존 사업이익 대비 약 2배의 사업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래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목동 아파트 단지가 현재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한 데는 이렇게 80% 초반, 또 좀 비싼 데는 91%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모든 목동 아파트 단지가 사업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해서 발표한 시점이 다들 조금씩은 다른데 이 발표한 시점이 조금 빨랐던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가를 4,88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뭐 6단지가 조금 여리하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아마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많이 차이 나는 데는 한 1년 정도 고시 기간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 사이에 양천구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말 뜻은 지금 6단지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약 90%밖에 저렴하지 않지만 다른 단지들처럼 뭐 5천만 원 정도 분양을 하는 경우에 얘도 뭐 한 85%에서 80%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거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7단지가 뭐 지금 일반 분양가가 6천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조합원 분양가 5,400만 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일단 7단지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목동에서 가장 써먹을 만한 호선인 5호선 목동역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어서 평가하기로는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비싸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 견해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서 7단지는 일반 분양가를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에 잡아놨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를 5천만 원도 안 되게 잡아놨는데 이거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럼 사업성은 더 좋아질 거다.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할 거냐, 또 일반 분양가가 결국에는 분양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될 거냐가 또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뭐 목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아니 반포에 뭐 원베일리가 지금 2억대가 가고 평당 2억대가 가고 뭐 한남동, 여의도 뭐 이런 다 뭐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아니, 목동 아파트 단지가 뭐 1억이나 1억 3천 가지 못할 게 뭐냐, 이만큼 갈 거다. 물론 이게 뭐 준공이 나는 시점이 못해도 한 7에서 8년 정도는 지난 뒤의 시점이겠지만은 현재로서 판단을 했을 때 1억에서 1억 3천은 가지 않겠느냐라고들 말씀을 하셔요. 이 강남이나 다른 지역을 봤을 때. 근데 뭐 그런 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이 목동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이 입지 지역에 10년 내에 또는 뭐 한 1, 20년 내에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형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위주로 좀 가격 검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나마 지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목동 KT타워가 지금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25년 10월 말 기사입니다. 본 PF를 실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됐다. 이 사업장도 이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업장인데, 시행사에서 이제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뷰지 대출을 한 다음에 뭐 한 2, 3년 동안 되게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겨우겨우 이제 PF 시공사도 몇 번 바뀌었어요. 원래 뭐 삼성물산이었나? 그랬다 이번에 GS로 바뀌었는데, 자,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이 목동 KT타워 부지가 이 7단지 바로 옆에 있는 아까 그 목동 중심선 여기 보시면은 7단지 바로 옆에 한 이 정도 위치거든요. 뭐 오목교역하고 한 300m 떨어져 있는데 입지한 그런 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상업지에 위치를 해서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GS건설에서 공사 도급을 받고 전체 658세대 48층 연면적 약 7만 평 규모로 건축 계획이 잡혀 있고, 이 전용 평당 분양가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전용 평당 약 한 1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 전용 평당가가 아파트 공급 평당가 대비 한 70% 정도 수준이니까, 만약에 이 가격 책정이 맞다. 저 맨 처음에 이 전용 평당 분양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약간 이게 말이 되나? 한 1, 2년 전에 말이 되나 했는데 지금 이제 말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PF 대출을 약 한 8천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GS건설에서도 공사비 확보율을 13%만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 전용 평당 분양가 1억이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고 했다면은, 사실 이 키움증권에서 PF 대출을 8천억을 집행할 리도 없고, 이 공사비 확보율 13%라는 거는 87%의 공사비는 외상공사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GS건설도 충분히 이 전용 평당 분양가 1억이라는 가격이 설득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 KT타워가 분양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만에 완판이 난다, 뭐 아니면 열자마자 완판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 전용 평당가가 1억이니까 목동 아파트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공급 평당 1억에서 1억 3천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전체 단지가 분양가를 5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잡아놨는데, 사실 이거 일반 분양가를 1억까지 받아버리면은 사업성은 확실히 대폭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반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년 뒤에 일반 분양가가 얼마로 정해지는지 저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이미 돼서 지금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렇게 1억에 근접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4단지, 5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단지들 대비 좀 사업 진행 속도가 빨랐어가지고 이 시세가 이미 1억을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프리미엄이 이제 반영된 가격이다라는 걸 뜻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제가 예시로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4천만 원인 경우에 이 조합원분은 평당 1천만 원에 준공이 다 되고 나서 평당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뭐 평당 1억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인 경우에 평당 약 6천만 원의 사업이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메커니즘인 거고, 뭐 비례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각 단지별로 형성되어 있는 평균 평당가를 감안을 하고 준공이 난 이후에 모든 단지들이 7단지가 뭐 목동역에서 가까워서 좀 더 비싸야 되네, 뭐 목동선이 있네, 뭐 앞단지가 좀 더 프리미엄이 있네, 이런 부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시세가 평당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세로 목동 아파트 단지를 매입하시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목동 아파트 평당 1억이라는 시세가 형성됐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차익을 계산한 내용이고요. 자, 시세가 지금 1억 이상을 상회를 하는 이 4단지에서 6단지까지는 이미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가격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시세가 준공하고 나서 시세가 평당 1억이면은 약간의 손실은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이 뒷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1단지, 12단지와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이 프리미엄을 많이 반영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 단지들도 평당 1억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차익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세들이 현재 4, 5, 6단지는 고평가이고 11, 12, 14단지는 저평가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현재 목동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목동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개발이 되고 났을 때 그래봤자 시세가 1억 정도로만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현재 고평가니까 이 가격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 시세대로 목동 아파트 단지를 매수해서 준공 이후 매각 차익을 노리고자 하시는 신규 진입자분들은 준공 시세가 평당 1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 11단지, 12단지, 14단지를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현재 책정된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또 공사비 같은 기타 등등이 현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뭐 많지는 않는데요. 주차 대수 정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이제 계획된 세대당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됐는지를 보면은 사실 이 목동 아파트 단지 지금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모두가 다 차를 밀고 있거든요. 이중 주차는 당연한 거고 단지 주변 이 길가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단지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준 상태인데 이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당 1.2대인지 뭐 1.6대 정도 수준인지 제대로 고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검토하면서 계속 8단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8단지가 계속 안 좋았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8단지가 진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 왜냐면은 지금 다 같이 용적률 300%를 받고 뭐 대부분 다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비슷한데 용적률도 비슷하고 기존 용적률도 비슷하고 뭐 대지 면적 뭐 차이가 난다 해봤자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얘만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이 재건축 사업을 계획한 사람이 제대로 계획을 아직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뭐 테슬라에서 무인주행 시스템을 뭐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뭐 또 한 2, 30년 동안 이 상태로 갈 텐데 사실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이 되면은 뭐 이렇게 세대당 2대씩 주차 면적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지만 뭐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세대당 2대씩 반영한 거는 기존 조합원분들이 주차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 보통 이제 주차 면적의 경우 1.7대 정도만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주차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단지별 핵심 사업성을 이제 정리한 이 장표를 보시면은 뭐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고심한 난 1, 2, 3단지나 싸우고 있는 8단지나 늦어져봤자 뭐 한 1년 차이 날 거다. 1년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학군은 모든 단지가 다 우수한 학군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에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났던 거는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1단지는 일부 신목동역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고 이 뒷단지 12, 13, 14단지는 이제 양천구청역에 그리고 7단지가 목동역에 접근이 가능한데 목동역이 그나마 현 양천구의 대중교통 라인 중에 우수한 편이어서 7단지가 그나마 좀 교통적인 측면이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비율을 봤을 때 우리 미운오리 8단지는 15%, 나머지는 전부 다 20% 이상의 일반 분양 비율을 확보를 해서 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9단지, 3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분담금이 아니고 오히려 환급금, 재건축은 환급을 못 받습니다. 아무튼 뭐 조합원 분양가를 내리겠죠. 환급을 못 받으니까. 사업성이 이 단지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6단지가 4천만 원 초반대로 조금 낮은 편이고 7단지는 지금 5,400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단지의 교통 접근성 때문에 좀 더 고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13단지도 유사합니다. 양천구청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평가를 한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8단지는 그냥 미운 오리 새끼로 남겨놓고 주차도 대부분이
뭐 양호한 편이었고, 또 8단지. 그리고 현 시세대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현 시세대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라고 함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 단지별 프리미엄이 4, 5, 6단지는 다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11단지, 12단지, 그리고 14단지는 다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8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양호하다라고 함은 아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분양 비율이 비교적으로 높았던 9단지와 이 5단지는 이제 사업성이 그래도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조금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8단지 현 계획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다 같이 비슷한 조건에서 왜냐면은 이제 개발되는 시기가 다 비슷하니까 뭐 기존 용적률도 비슷할 거고 비슷한 조건에서 다 같이 용적률 300%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얘만 이렇게 떨어지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을 뿐 계획만 다시 잡으면은 8단지도 상당히 양호한 사업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8단지 분들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커버 많이 쳤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사실 지금 잡혀 있는 일반 분양가가 뭐 5천만 원 정도 수준에 잡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시세가 형성될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이라 사실 여기서 사업성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체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대한 지금까지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뭐 앞으로는 이제 다른 지역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압구정이나 한남동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했으면 조택 구할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